제가 영도구까지 와서 공무원 선생님들한테 뭔가 가르치려고 서울에서 달려온 건 아니고요. 제가 주제를 대화라고 놓듯이 굉장히 좀 솔직하고 학제적이지 않은 좀 거친 대화를 하고자 왔습니다. 내려오는 내내 조금 더 거친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좀 녹화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영상이 나중에 나한테 어떻게 올까 이제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처음 제가 마음 먹었던 대로 굉장히 거친 대화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고요. 이 속도가 좀 더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나이 먹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겠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또 복병을 만나서 그 속도가 거의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산업화 시대가 저물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가 되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시대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좀 어떤 의미로는 슬프기도 하고요. 저도 64년 용띠니까 늘 20대인 줄 알았는데 이제 3년 후에는 환갑잔치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마음은 20대인데 시대는 또 그렇게 되지를 않았고요. 제가 산업화 얘기를 한 건 지난번 제가 영도구에 와서 강의 그 대화 공무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조금 우울한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도구, 그 남부 제조업 벨트라고 하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도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그건 기술의 혁명적 발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자리 부분이나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속도가 코로나19로 해서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하고자 왔고요. 이런 얘기 전반은 공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라고 하는 얘기, 공약이니까 1.1획도 건들지 말고 꼭 지켜야 돼? 이런 부담들도 조금은 좀 덜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얘기를 좀 거칠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왔으니까 이 질문 한 가지만 안 잊어버리셨나 좀 드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쭉 이어가 볼게요. 우리 구청장님 공약의 주인이 누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주인. 구청장님의 공약의 주인. 이것만 안 잊어버리시면요. 제가 딱딱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주인?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하고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답답한 게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건데 저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조그맣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주인입니다. 주인은 주민입니다. 슈퍼울트라 갑입니다. 이걸 자꾸 헷갈리시거나 혼동하시니까 공약사업을 자꾸 위탁사무보다 뒷전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모든 공약사업들은 구청장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제가 얘기를 좀 거칠게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매니페스토 운동이 이 불확실성사에서 어떻게 제안을 하고 있는지, 정책 방향 재설정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또 다른 곳과는 어떤 협업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4개로 나눠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리셋, 지금까지 갖고 계신 모든 것들, 경험들은 리셋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동백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내가 왕년에 나 때는 이게 앞으로 통용되지 않거나 앞으로 미래로 가는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경험의 감옥, 경험이 발목을 잡는 시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좀 드려볼까요? 기술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기술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기술이 혁신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우리 다 아시죠?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은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지금과 같은 일자리만을 일자리로 생각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뜻 얘기를 하시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이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조선 내지는 자동차 부품 사업들로 구성된 제조 기반 그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조선업 혁신은 함부르크항 이렇게 목표를 잡는다고 하면 거기는 무인항입니다. 더 이상 노동력이 필요치 않은. 또 자동차가 발전을 해서 수소나 전기 자동차로 간다고 하면 내연기관을 생산하고 있던 부품 공장의 30%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동백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대부분 이쪽에서 소득을 발생하셨던 분들이 우리 영도구에서 정말 성실히 살아가셨던 몸을 움직여서 소득을 발생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변화는 이런 분들을 점점 더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특히 영도구처럼 이렇게 제조업 벨트의 중심에 있는 곳들은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이 고민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또 매니페스토 본부의 상징꽃이 동백인데요. 왜 저희가 상징꽃으로 삼았는지는 이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끝부분에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부탁과 함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변화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19가 지금 들어오는데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위기를 우리가 맞았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빠르게 변화해.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미래학자들은 이 변화를 우주에 비유하면 블랙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이 블랙홀의 반대 개념을 파이트홀이라고 얘기하고요. 블랙홀과 파이트홀을 연결하는 걸 웜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계를 설명할 때 블랙홀의 초입에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는 우리가 거의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들은 왕년에 나 때는 여기에 우리 지방행정들이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갈 수도 대응할 수도 또 이 변화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 이런 좀 위기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리셋, 옛날의 생각들 좀 많이 지우시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탁을 좀 드렸던 거고요. 세 가지를 저희가 좀 짚어볼게요. 크라우스 슈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이 다보스 포럼의 회장인데요. 이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노동 전략형 기술 진보.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노동에 필요했던 인력들은 더 이상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다. 두 번째 이분이 지적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소비자의 소비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주머니에다 현찰을 꽂아놓는 것 내지는 소비자가 구매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기업이 소비자의 주머니에다 돈을 꽂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이해를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선생님 저 뒤에 자동차 언제 구입하실 예정이세요? 두 번째. 자동차 지금 갖고 계세요? 언제 구입하실 예정이세요? 예? 돈이 생기면 언제쯤 돈이 생기실 것 같으세요? 몇 년? 6년. 저 선생님이 저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젊은 분들이 자동차를 살 능력이 없거나 20대 분들은 자동차 운전면허도 안 딴다고 해요. 내 생에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까지도 한다고 해요. 기술이 혁신되면서 더 이상 노동력이나 자원의 분배, 우리나라처럼 노동을 중심으로 자산이 분배되는 사회는 더욱더 젊은 층에서 소비력들이 왕성했던 젊은 층에서 소득을 갖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제품을 사주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이 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마 10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거꾸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을 텐데 요즘 가면 갈수록 4차 산업혁명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이 미국은 이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CEO들이 직접 국민들의 주머니에다가 현찰을 꽂아 넣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팔려야 되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생님들 이해하시겠나요? 현찰을 자꾸 주라고 하는데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산 중심 사회에서 소비 중심 사회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경험치 못한 얘기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화라고 했으니까 질문을 가끔 드려보겠습니다. 몇 살까지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80 정도. 선생님 나이 또래쯤 되면 90세까지 사신다고 해요. 지금 이제 의료 발달 때까지. 작년에 태어난 친구들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예, 작년에 태어난 친구들. 140살까지 산다고 하는. 그럼 제가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선생님, 우리 행정들이 보통 갖고 있는 행정의 이 준비가 79세 정도 사는 거를 산정해서 행정 서비스를 좀 계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60년 동안 더 사는 이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과거 3, 40년 전 행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늙어갈 텐데 이 늙어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계속 젊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 선생님한테 인구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또 좀 귀찮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2050년쯤이나 2090년도 때는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선생님. 예. (2090년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기후환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기후환경 보고서가 2050년, 2090년 정도로 포커스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 기후환경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툰베리와 같은 13살 청소년들이에요. 왜 우리의 미래를 기성세대는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미안함 없이 당겨 쓰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기후환경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절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건들을 우리 영도구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의 행정이 너무나 루즈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느낌으로 왕년에 나 때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리셋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이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의한 노동의 감소들을 소득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문제로 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소득 격차가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이 속도는 전 세계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한테도 좀 여쭤볼까요? 선생님, 35살에 명예퇴직 당하시면 뭐 하시겠어요?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35세 때 명퇴를 요구받으시면. 다른 직업? 그 사회에서 명퇴를 당하면. 이거 제가 왜 35세로 얘기하냐면요. 지금 여의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여의도에는 금융가가 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카드, 증권, 보험, 은행사들은 입사한 지 10년 이후가 되면 명예퇴직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알고리즘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의 수익률보다 펀드 매니저 기준으로 보면 인간의 수익률보다 알고리즘의 수익률이 5배가 높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몸을 움직여서 하는 사람의 그 소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사자 붙은 직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쪽도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줄어들거나 소득 격차가 서로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득 격차에 대해서 자꾸 우리 행정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옛날처럼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해 이렇게만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건 좀 곤란한 거다. 제가 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 선생님한테도 한번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겠네요. 저 선생님한테 드렸던 질문하고 똑같은데요.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사실 것 같으세요? 그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신데요? 90까지. 그러면 20년 동안 계속 아프시면서 사셔야 되네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다. 제가 이 선생님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두 번째 강의 주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행정은 어쩔 수 없다라고 왔어요. 누군가의 희생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압축개발 성장 시대를 쭉 거쳐왔는데, 앞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 얘기를 하는 게요. 이게 어쩔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닌 게 70부터 80, 90, 20년 동안 대한민국 노인들이 계속 아프다고 하면 그 의료비를 대한민국이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화두로 갖고 와 있는데요. 건강수명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건강수명. 어떻게 하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이게 시니어 스포츠,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형 복지, 그러니까 복지 정책의 완벽한 전환입니다. 아팠을 때 케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서부터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나중에 의료 부담도 적어질 뿐더러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요. 뒷부분에서 사례를 한번 좀 드릴 사례인데, 제가 이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최고 앞에 계신 선생님, 반려동물 놀이터 들어보셨어요? 어르신 놀이터는요? 왜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을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시죠? 우리 구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놀이터나 놀이 운동기구가 있으신가요? 예? 별도로? 별도로 시설은 안 하시고, 별도 시설이 아닌 것은 또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요, 지금 바로 재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 대부분 근육 강화형인데, 선생님, 80이 되는데 근육이 생길까요? 운동한다고? 근데 왜 근육이 안 생기는데 어르신들한테 근육 강화형. 제가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사례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산시에 갔더니 아산시 공무원 선생님이 그러세요. 아산시 세수는 삼성의 호황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는데 올해는 삼성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 하나를 더 져드릴게요. 그랬더니 뒤에 어떤 선생님이 손을 번쩍 드시더니, 나 교감으로 은퇴한 지 일주일 됐는데 그따위 돈 있으면 콜라텍 져줘. 자꾸 경로당 져서 나를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데 나는 폐기 처분 대상이 아니야. 괜찮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혹시 대부분 어르신 정책이 노동력이 없다고 시설에 격리시키거나 폐기 처분하는 정책들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 정책이 대한민국의 재정적 부담을 가장 강하게 프레스를 가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생명이라고 하는 쪽,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기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만 움직여서 되는 부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구가 국가적 연대, 또 내지는 이 도시와 도시 간의, 외국의 도시와 도시 간의 연대,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자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건 이런 운동이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여럿이 한번 고민해보자. 선거 때 정책 공약을 내고 토의하고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갖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1834년도 로드 필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고 이런 걸 위해서 정책으로 승부하겠어라고 해서 시작이 됐고 1997년도 토니 블레어 말만 하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나는 정책 공약을 구체적으로 내겠고 논의할 수 있도록 토의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겠어.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생기고 어둡고 긴 이 터널을 영국이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공약하면 철학도 있고요. 구체적인 그 갖춤성이 있는 공약인데 왜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이런 공약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영도구에 조금 그 부탁을 좀 드리는 건 저희가 매니페스토 본부의 제안으로 2008년도 2월 28일 날 공직선거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공약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갖춤성 있게 나왔습니다. 재정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기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한 가지 대한민국에서 우리 행정에서 잘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철학과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전체 선생님들한테. 우리 구 공약이 총 몇 개죠? 그 중에 1순위 핵심 공약이 뭐죠? 왜 대한민국은 공무원 선생님들한테 이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자신있게 하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 공직사회는 1부터 100까지를 병렬화해서 그걸 달성하는 데 굉장히 익숙하신 건데요. 공약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공약이라고 하는 건 지역 주민들이 공약이 뭔지를 알아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정확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걸 알게끔 하는 기술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오바마 케어 아시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평가할 때는 오바마 케어 하나만 알아도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이 되는 건데 왜 우리는 병렬화해서 모든 공약을 다 알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공약이 대통령부터 지방의원까지 다 더하면 8만 대장동보다 조금 더 많은 8만 2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그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 공약, 모든 철학을 치환할 수 있는 핵심 공약 하나를 선정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것만 알아도 영도구의 7기 구정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알고 협조를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할 건지 그리고 평가할 때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원칙과 우선순위, 핵심 공약을 좀 설정해달라 이런 부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영도 구민들의 기운을 한쪽으로 모을 수 있겠다. 우리가 구민들에게도 이제는 관객이 아니야. 주인인데 왜 자꾸 뒤에서 뒷짐지고 잘했나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해. 정책을 생산할 때, 평가할 때, 집행할 때 모두 다 주인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와 보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민들. 자, 공약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정보를 공개하라고 얘기하고 그 정보를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중단하라고 얘기를 할 건지 계속하라고 얘기를 할 건지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어떤 판단을 통해서 잘 쓸 수 있는지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을 어떤 판단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게 할 수 있는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1.1획도 공약을 지키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주인의 입장으로 우리 구청을 민선 7기 때 어떻게 잘 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반기가 끝날 시점에는 꼭 부서 전체와 부서 개별적으로 공약을 한번 상반기 거를 분석을 해보고 재정 분석과 입법 분석을 함께 해서 협력 분야는 뭔지, 경쟁 분야는 뭔지, 자력 분야 이건 다른 지자체화입니다. 저희가 보통 공약 사업들을 다 더하면 그냥 지방자치에 관한 것들만 더해도 우리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는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건 서로 간에 어느 지역이 공약 이행을 잘하면 어느 지역이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선 처리 영역, 조정 영역, 차별화 영역을 한번 구분해내는 게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시점에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건
코로나19 위기 대응 극복 때문에 정부가 1, 2, 3차 추경을 했죠. 그 내년도도 또 이 코로나가 맞다라고 하면 이게 내년도에 이 코로나가 유행이 안 된다고 확신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도 또 그쪽으로 재정들이 많이 투입될 건데 그럼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쯤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사안들을 한번 골라내보자. 그리고 이런 사안들을 골라내보면 이것을 제가 주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약 그러면 지역 주민과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갑의 승인을 받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면 그게 폐기든 조정이든 상관없이 계약이 재설정된 걸로 보겠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대민주주의적 절차면 구의회 승인을 받으면 그것은 계약이 재설정된 걸로 보겠다. 이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승인을 받겠다고 하면 지역 주민, 우리 영도 구민의 인구 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천 방식 이건 집정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 선생님들은 사법배심원제나 공론화위원회 선출 방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모집을 하면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해서 모집된 분들은 지난 선거 때 구청장님에게 표를 주신 분도 있겠지만 표를 안 주신 분도 골고루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단위에서 그런 안건들이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 공약의 내용이 다시 설정된 걸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이런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는 자리로서 매니페스토부가 일자리, 안전, 서득격차, 기후, 고령화, 지역문화, 소식지, 방송 등 여러 가지를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그러한 자리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보들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거 8월 셋째 주인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한 구에서 한 사례를 발표하는 분들을 아마 저희가 2명으로 제한을 할 거예요. 예전에는 한 1,500분에서 2,000분 정도 공무원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제 숙제처럼 치르셨는데 요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쭉 보시면 좋겠고요. 영도구도 일자리에 관계돼서 사례가 접수가 됐고 353개 사례가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170개만 예선을 통과했는데요. 그중에 영도구의 일자리 사례가 통과를 해서 본선의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60여 분의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대가 변화했어. 그리고 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굉장히 솔직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민주적인 행정이 필요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위해서 한번 입장을 바꿔보는 또 다른 지역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 행정을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한번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버로우 마켓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하고는 잘 맞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행정 철학만 좀 보시자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투입 대비 산출, 신공공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효율 이렇게 따졌는데 이쪽은 좀 다른 쪽으로 좀 접근을 했어요. 특히 요즘에 행정학회에서는 가치행정이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저희가 사례로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 한번 좀 드려봐야 되겠네요. 선생님, 남자 선생님, 우리 영도구가 100억을 투자해서 150억, 50억 이윤을 냈다고 하면 사업을 잘한 걸까요? 이걸 잘했다고 생각하시면요, 우리 구청장님 잘못 뽑으셨어요. 이걸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하시는 분은 LG, SK, 삼성, 현대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선출직 공직자에 모시는 건 우리 공공행정이라고 하는 건 투입 대비 산출이 아니라 영도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적재적소에 낭비 없이 문제 해결과 미래 비전을 위해서 잘 배치했는가 합니다. 이걸 잘못 혼동을 하시고 자꾸
효율 행정이라고 해서 들어왔던 그 것으로만 생각하면 자꾸 복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낭비로 자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우리가 신공관리론을 왜 도입했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 행정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방만하지 않은 행정으로 가기 위한 낭비하지 않는 행정으로 가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와서 공공성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요즘에 와서는 많이 힘을 잃고 그 가치 철학, 가치 행정으로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버러마켓 사례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자갈치 시장 정도 되겠는데요. 우리 그 구 공무원 선생님들도 재래시장 살리기 많이 하셨죠? 살아나셨나요? 제가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 100조 이상은 쓰셨을 것 같은데 살아나셨나요? 왜 안 살아날까요? 이 영국은요 참 이상하게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을 했어요. 우리는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을 하면 대부분 시설 현대화 사업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 친구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건 왜 자꾸 시설을 현대화 시켜줘서 건물주 돈을 벌게 하냐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재래시장을 플랫폼으로 봤다고 해요. 플랫폼.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플랫폼. 그래서 여기는 문화예술가들이 이 시장을 통째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자갈치 시장을 전체 통째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니까요. 다만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여기서 장사하실 상인들을 모집하는데 첫 번째는 친환경 제품을 팔 것. 그건 저희가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 마진을 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조건을 걸어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이것저것 물건을 구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들을 함께 나누는 플랫폼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여기서 장사하실 분들을 재모집하기도 하고요. 문화예술가들이 이런 플랫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 접근 방법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어디다가 투입할 것인지, 우리가 개인의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데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커뮤니티, 공동체가 활성되는 데 투입할 것인지는 지금부터는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 갖고 왔고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뉴딜이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뉴딜 사업. 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거칠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딜. 스마트 뉴딜은 서울 수도권, 특히 분당에 유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건 모든 스마트 기술이 집적된 곳들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쪽에 관심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그린 뉴딜을 기후 환경만으로 고민하신다고 하면 좀 장기적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생태 적용으로 확대하시면 우리 영도구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도 정부가 발표한 걸 보시면요. 그린 뉴딜 분야는 근린숲공원 이런 겁니다. 동네 공원, 숲공원 조성, 동네 그 놀이운동장을 새롭게 만드는 것, 여러 가지 숲으로 조경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놀이터나 지금 있는 그 숲들을 조경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도 그런데 굉장히 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매칭 사업이나 아니면 그 어떤 그 그린 뉴딜 사업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본질적으로 들어와서 이 그린 뉴딜은 기후 환경과 엇닿아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기후 환경 쪽으로, 에너지 쪽으로 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았고, 저 뒤에 트럼프 잘 아세요? 선생님, 여자 선생님. 트럼프 성격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그러면 트럼프는 혹시 재선을 위해서 호르무즈해협에다가 미사일 한 방 쏘는 그러한 도발은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거의 90% 이상이 정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하죠? 설마?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유럽은요, 러시아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받는데, 그 러시아 쪽 사람들이 가스를 잠글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늘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설마 어쩔 수 없다. 그건 뭐 트럼프가 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행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화석연료로 쓰는 내지는 그 친환경 연료가 아닌 자동차들은 일정 연도가 지나가면 서울시에는 운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쪽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는 정말 끊임없이 서서히 어느 정부가 돼도 조금씩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느 순간 이것을 등한시하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은 유럽에 판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규제들이 이제 쭉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생산하거나 IT 기기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생산 기지를 대한민국에서 빼서 그 규제가 자유로운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그냥 환경 부분의 문제로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도시숙각국이나 이런 쪽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저도 좀 가슴이 좀 쫄리는 것 같아요. 이건 현 정부의 정책을 좀 비판하고자 갖고 왔는데요. 녹화가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잘 되세요? 우리 구의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잘 집행되세요? 제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제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도심 활성화라고 봐도 되겠죠?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면. 그 원도심이 활성화되려면 원도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산시에 스마트 도시나 이런 신도시 개발 사업들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 도시가 정착되려면 그쪽으로도 사람이 많이 가야 되겠죠? 대한민국 인구가 늘고 있나요? 줄죠. 주는데 그 필요한 인구들은 다 어디서 충당을 하죠? 행정의 기본인 인구학에도 맞지 않는 행정, 원도심 활성화와 신도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근본적인 생각에서 좀 너무 라이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자, 선생님한테 우리 연구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선생님, 왜 원도심이 자꾸 쇠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사람이 없어서. 왜 원도심에 사람이 없나요? 예? 사람이 오게끔 만들지 못하는 매력을 잃었다? 이 선생님이 우리 연구자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답을 내시네요. 지금에 있는 우리 영도구를 포함한 원도심은요, 20세기 산업구조에 잘 맞게 짜져 있는 도시입니다. 표준화된 생산 시스템,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 시스템에 적합한 구조로 짜져 있는데요. 이게 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기술들이 주도를 하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로는 결코 그런 산업 구조를 서포트하기 좀 어려운, 그래서 신도시들이, 스마트 도시들이 지어주고 있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문제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원도심을 조금 벽화를 좀 몇 개 그리거나 아니면 교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몇 명 있으면 활성화될 것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 말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영도구나 부산은 어떻게 하면 그럼 도시재생에 대해서 조금은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저희가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려요. 한 가지, 이상하게 벤처 창업 청년들의 출신도를 보면, 성공한 벤처 창업 출신도를 보면 경상도더라.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저도 이거는 답을 잘 못 찾겠어요. 경상도 출신 창업자들이 그 시가총액 상위로 보면 굉장히 앞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CEO들이, 성공한 창업 CEO들이 기술 기반 공대에서 출발한 친구들이더라. 이거 공통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는 기술 기반 창업, 청년들이 와서 그런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부분으로는 유리할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저희가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 영도구의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규정 알고 계세요? 예, 규정 있으신가요? 선생님이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게 당연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청년은 유령이었습니다. 그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 이런 거 나올 때 저 돈을 다 어디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청년은 만 24세까지입니다. 거기는 청소년 기본법을 택했기 때문에 만 24세까지예요. 만 24세까지는 그 정도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40대까지가 청년인데 그 돈을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의도로 오시면 만 45세에서 50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이게 각 당의 청년위원장을 뽑는 기준이거든요. 군 단위로 가면 59세. 행정의 가장 큰 낭비가 정확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 다행히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청년기본법이 이제 8월 5일, 제 기억으로는 8월 5일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 34세로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어떤 청년의 기본권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고 했냐면, 청년들의 규정이 정확히 해야 되는 것. 그래야 청년 창업자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행정에 힘이 생기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가 없다라고 하면 조례를 빨리 만들으시는 게 좋고요. 법이 있기 때문에, 또 조례가 있다고 하면 지금 법과 잘 맞는지 한번 검토하는 것,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문화창작입니다. 문화창작. 저희가 자꾸 여기서만 왔다 갔다 그러네요. 저 검은 마스크 쓰신 선생님, 문화로 돈을 벌 수 있나요? 돈을 벌 수 없나요? 제가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전 질문을 드려볼게요. 콩국수 드실 때 설탕 넣으세요? 소금 넣으세요? 설탕도 넣어 드세요? 고향이 어디신데? 부산. 부산인데 설탕 넣으신다는 분이 계시네? 제가 미스테리한 게, 부산 지역은 콩국수에다가 설탕 넣는다고 하면 굉장히 그걸 어떻게 먹냐고 하는데, 전라 지역에 가면 대부분 설탕을 넣어 드시거든요. 이 선생님한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죠. 문화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럴 때 1초도 안 기다리시고 돈 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전라도 지역 공무원 선생님들한테 드릴 때는 문화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사고가 좀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이건 경상 지역에 계신 분은 문화를 문화 컨텐츠로 보시는 것 같고요. 전라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쪽은 전통적인 문화로 보시는 것 같아요. 문화 산업으로. 그래서 이게 좀 다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화 컨텐츠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경상 지역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는데, 문화 컨텐츠라고 하는 건 원도심에서 해도 상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몇 가지 장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문화 컨텐츠 사업의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 시나리오, 스토리 산업이 뿌리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토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20대와 30대 초반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보통 70에서 140만 원 정도 월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게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장치들을 좀 조성하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만 좀 해결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좀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거는 한번 컨텐츠 부분의 문제는 아닌데요. 행정의 접근 방법을 좀 바꾸면 또 다른 생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젊은 선생님, 옛날에 어렸을 때 어디서 노셨어요? 예, 놀았던 지역. 요즘은요? 요즘은 어디서 노세요?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그 TV 뉴스에서 경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때문에 사람 없어 이렇게 나올 때마다 무슨 인터뷰를 저렇게 산술적으로 하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 선생님도 왔다 갔다 하시죠? 특히 젊으신 분들은 요즘 노마디즘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경리단에서 놀다가도 딴 데다 노시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정주 년수가 2.4년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산이 고령화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KTX 타고 부산에 왔더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 친구들은 다 어디서 왔나요? 실리콘밸리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거기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주도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만 도민. 60만인데 100만 도민이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이유가 뭐냐? 60만으로 행정을 했더니 쓰레기조차도 해결을 못하더라. 그래서 체리형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부산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꼭 정주형 주민들만인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정주형과 체리형 행정 투트랙으로 가자. 제가 처가가 제주인데요. 제가 제주도로 내려가는 게 제주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효리가 잠깐 있다가 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 웃으시는구나. 100배 이상 도움이 되겠죠? 그 친구가? 그렇다고 하면 그 친구처럼 잠깐 있다가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도 정책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정주형과 체리형 투트랙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청년들, 청년의 창업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경기도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서포트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덜란드 호흡액. 청장님도 계시는데 요건 부탁을 좀 하나 좀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무원 선생님들은 저출산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죠.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서류에 쓸 때 외에는. 저출산 하니까요. 어떤 공무원 선생님이 그래요. 자꾸 저출산이라고 해서 여자 공무원 선생님이신데 나이가 한 50대셨는데 저출산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배가 자꾸 아파온대요.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젊은 여성들의 문제인가요? 애를 낳지 않는? 자꾸 그렇게 여성들한테 출산의 모든 것들을 문제 제기할 때마다 저희가 중앙공무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남자들이 애 낳읍시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남자들이 애 낳을 수 있습니다. 저출생이라고 불러줘야 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지 또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들이 정말 문제인지 여성의 삶 중심으로 볼 수 있다. 더 이상 여성을 애 낳는 기계 취급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걸로 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을 여성의 문제로만 취급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네덜란드 호우백인데요. 이건 치매 마을입니다.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릴 게 치매의 문제인데 지금 부산도 치매 문제가 굉장히 그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밀려오는 그런 그 고령화 지역인데요. 일본이 치매를 자꾸 고치려고 하다가 이 네덜란드 호우백 이 도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은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가 이 일본의 치매 마을을 가서 리포트를 한 걸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이 마을은 치매 마을은 모든 사람이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KBS 카메라가 가서 그 촬영을 했는데 이렇더라고요. 카페인데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셨던 손님도 치매, 커피를 주문받았던 바리스타도 치매. 그래서 커피를 주문하셨던 손님이 주문하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시고 저 구석에 가서 책을 그냥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주문받았던 바리스타도 그 사실을 잃어버리셨는데 딴 쪽에 가서 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도 그 커피숍은 아무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치매 고칠 수 있나요? 근데 왜 고치려고 호들갑을 떨죠? 이걸 저희가 받아들인 건 고칠 수 없는 것들,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순응하는 행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바꿀 수 있나요? 젊은 여성들을 애 낳는 기계로 만들어서 바꿀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대응해야 될 것과 순응해야 될 것들로 구분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걸로 한번 제안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너무 빠르신 분이라서 제가 이분 소개를 시켜드릴 땐 좀 그런데요. 저희가 청년 얘기 많이 하고 청년 창업 자꾸 얘기를 하는데 청년 창업 그 대한민국 그 정책사업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꾸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 경기도 정책 담당 선생님들과 논의를 했는데 그건 이런 것 때문에 논의를 했습니다. 이 정책은요. 우리 영도 공무원생님들 역지사지 하시면 우리가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금방 판단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선생님, 여기 안경 끼신 선생님. 제가 2,500만 원 드릴 테니까 창업하실래요? 공무원 그만두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왜 우리 공직사회 선생님들은 그런 선택을 못 하는데 왜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 정도 돈 주고 창업하라고 하시죠?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죠? 보통 창업의 97% 이상은 망할 건데 재래시장에 청년상에 막 선전했던 거 저희가 2, 3년 후에 가보면 근근히 버티고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저희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청년들의 푸념만 저희가 듣고 옵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한 게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청년 창업 정책은 굉장히 웃겨. 미국의 청년 창업을 하는 것을 보면 청년 창업 계획서를 갖고 오는 청년이 처음 창업을 할 경우에는 은행이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뭘 믿고 대출을 해주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업 경험이 많은 청년들에게는 무조건 대출하거나 펀드를 붙여줍니다. 그 이유는 성공했던 실패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재기회 펀드를 제안을 했고요. 경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청년하면 24세, 만 24세. 그러면 창업자가 없을까봐 청년을 빼고 재투자 조합 결성시켜서 은행과 협동조합들을 엮어서 펀드를 조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부산 지역은 저희가 부산에다가 제안을 했다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부산 남구가 이것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한 2년 걸리더라고요. 여러 그 사항들을. 저희가 펀드라고 얘기를 한 건 한번 창업에 실패한 쪽을 우리 구가 다시 한번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 관행상 어렵기 때문에 밖으로 빼기 위해서 펀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펀드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청년이 창업에 실패한 것들을 우리 사회가 자산하는 노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이거는 박영선 장관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중기부하고 같이 사업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곡성군하고 같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매니페스토 본부가 초등학교 회장 선거 공약을 쭉 살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공약이 두세 가지로 압축돼요. 첫 번째, 쓰레기 잘 줍겠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 말 잘 듣겠습니다. 세 번째, 복도에서 뛰지 않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초등학생들 공약이에요. 더 놀라웠던 건 경기도 지역의 초등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학부모 회칙은 올라와 있는데 학생의 회칙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리키는 거죠? 선거를 했다라고 하면 자치기구가 형성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당연히 자치기구 회칙이 학교에 학생들께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학부모회가 자치기구인가요? 학교에? 그래서 저희가 곡성군과 청소년 캠프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부분의 교육은 말 잘 듣는 애들 교육이었는데 앞으로는 엉뚱한 애들, 까칠한 애들이 필요한 21세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바꾸고 있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청소년들이 실행하는 프로그램들로 저희가 가드를 서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부산에는 기회가 왔을 수도 있는데요. 서울의 청소년들보다는 부산 청소년들이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꿈 1순위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2017년도 꿈 1순위, 작년도 꿈 1순위.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는 유튜브가 1등이었어요. 그럼 2017년도 꿈 1순위는? 건물주. 이 두 개 질문이 다를 것 같죠. 저희가 경기교육청하고 FGI를 했더니 이 질문이 같더라고요. 답변의 내용이. 2017년도에 어떤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졌냐면 부동산가 폭등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죠. 서울에 있는 부모들이 TV를 보면서 야, 건물 하나만 갖고 있으면 평생 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4개 내지 5개 학원 그리고 그 가이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12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와. 그래서 친구끼리 만나면 다 쉬고 싶다는 얘기만 해. 그런데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놀 수 있대. 그래서 내 꿈은 건물주야. 그래서 내 꿈은 유튜버야. 쉬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의 교육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은 21세기에 전혀 필요치 않은 교육을 하느냐고 약 70%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야, 너 꿈이 뭐야?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희가 경기교육청하고 FGI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간 게 아니라 저희를 대신할 대학생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 꿈이 뭐니? 대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꿈? 엄마가 좋아하는 꿈? 아니면 내 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맞춤형 꿈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꿈 뭐? 그랬더니 엄마는 그 피아니스트, 너는 비행기 정비사.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우리 프로그램이었으니까 김포공항을 갔더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한 10분 동안 보고 있었던 이 친구가 뭐라 그랬을까요? 형, 나 오늘부터 꿈 바꿀래.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 내 꿈 아닌 것 같아. 자, 청소년들은요, 꿈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청소년 때 꿈 하나 갖고 계속 자라는 애들은 걔네들은 창의적인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꿈을 얘기를 자꾸 강요를 하고 있고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여기서 우리 영도구는 달라 그럴까봐 제가 영도구 정책을 하나 좀 검증을 좀 하나 해볼게요. 교육복지사업. 교육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40대 후반의 아주머니와 50대 초반의 아저씨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역지사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 뒤에까지는 못 갈 것 같으니까 여기 아까 질문 드렸던 선생님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빙의 한번 해보세요. 역지사지 하기 위해서 교복사 초중고 가운데 딱 자르면 중학생 딱 자르면 중학교 2학년으로 빙의. 특징 잘 아시죠? 전두엽 발달하는. 되셨어요? 빙의? 자, 내가 중학교 2학년인데 거기 그 40대 후반의 아주머니와 50대 초반의 아저씨가 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럼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싫어요. 이렇게 착하셔서 공무원 선생님을 하시나 봐요. 제가 현장에 가서 들었던 얘기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저한테 그러던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들으라고? 재수없어. 재수없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까요? 선생님, 송중기 같은 대학생 오빠가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요, 교육복지 사업에 액터는 대학생들이 합니다. 디렉터는 기성세대가 해요. 근데 우리는 왜 다 기성세대 가려고 하죠? 재수없게? 이것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그 서울에서 그렇게 과외나 이런 데 시달리는 친구들보다는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친구들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상상력을 키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린 친구들이 아니라 괴짜 또 엉뚱한 친구, 이런 친구들이 지금 부산 영도구에는 훨씬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청소년 교육이라고 하는 건 영도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많은 이야기를 써내는 지역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섬 지역입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섬 지역. 두 번째 창의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은 그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당장 치우세요라고 얘기했던 놀이터, 그거 왜 당장 치우라고 하느냐? 그 유럽은 어떻게 하느냐? 어른들이 밖에 나오고 싶은데 자꾸 안 나오는 이유는 달팽이관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달팽이관이 문제가 생겨서 자꾸 쓰러지기 때문에 자꾸 밖에 나가는 거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은 가장 먼저 달팽이관, 수평력을 길러주는 그런 수평력 잡아주는 도구로 바꾼다고 해요. 그리고 자꾸 밖으로 나오셔서 운동하게끔 하고자 해서 여기는 운동기구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 플래너라고 운동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도 함께 나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노인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세요? 요즘도 아마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 그 말씀 최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르신 나오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죠? 격리하시는 거죠. 같이 나와서 활동하고 놀이하고, 이게 스포츠 복지 입장에서는 1달러를 투입하면 10달러의 이윤이 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노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건 지금 이 운동기구는 랍셋이라고 하는 핀란드 회사 거를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노인복지 전환 포럼이라고 해서 저희가 8월 달에 포럼을 그 서울신문하고 같이 함께 창립을 할 거고요. 창립의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이 아이템을 좀 놀라고 합니다. 이게 핀란드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게 단가는 한 1,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핀란드 외국 거를 그냥 도입하거나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또 매니페스토 본부가 이 기기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나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걸 구입하는 구입 그 계정 때문에 저희가 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슨 돈으로 사? 그랬더니 자살방지 재정과 자활재정으로 핀란드는 이걸 구입한다고 해요. 우리는 자살방지 재정이 어디로 가장 많이 돈이 투입되는지 아시죠? 지하철, 스크린. 그게 자살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에는 그 현재 있는 그
내지는 새롭게 짓는 아파트, 또 특히 공공임대 아파트에다 먼저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사례는 좀 가볍게 좀 넘어볼게요. 은퇴 곧 하시겠죠? 이제 우리 공직사에도 아마 60년생들 이제 은퇴를 쭉 하실 텐데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은퇴자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은퇴자들에 대한 인생 임학 교육, 뭐 아카데미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 한번 공무원생님들 잘 좀 살펴봐 주세요. 그냥 외주를 주거나 맡기시지 마시고요. 그 대부분의 교육들이 이런 교육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정 설계자들이 들어오셔갖고 질문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7억 있으세요? 없으시면 지금부터 보험 드세요. 이게 전체. 근데 이게 공포 마케팅인데요. 일본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3억 5천으로 은퇴하셨던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 4억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남편이 은퇴했습니다. 남편 은퇴한 다음 날부터 내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쓰신 분을 한번 모셔오기도 했고, 요분은 나는 사실은 드럼을 치는 게 내 꿈이었는데 그렇지 못했어. 그래서 은퇴 후에 드럼을 배우고 있어. 그분을 좀 모셔왔고요. 이분은 굉장히 재밌는 분인데요. 재정 설계자인데 이분은 그 말하는 게 재밌어서 저희가 한번 모셔봤어요. 이분 그 저랑 나이 비슷한 분은 그 TV니까 그냥 이분 제안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들어도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을 자기는 단 한마디로 해줄 수 있대요. 지금부터 당장 자식들 밥 먹이기 전에 구호를 3번 복창하게끔 하고 밥을 주면 된대요. 내 결혼 자금은 내가 만들어 간다. 이거 3번 복창하고 그 다음부터 밥을 주는, 자기는 10년 동안 이렇게. 이분이 왜 그러냐면 재정 설계를 하면서 따지다 보니까 노인들이 빈곤에 빠지는 게 애들 결혼시킬 때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할 때 이렇게 복창을 시키고 한 5천만 원 줄 텐데 그럼 굉장히 고마워할 건데 이거 안 하고 2억 줘도 왜 이것밖에 안 줘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는 10년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했대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거지만 어떻게 하는 것들이 현명한 건지도 함께 고민하는 것. 그래서 이 공포 마케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인생 이막 교육 프로그램인지 살펴봐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우리 그 구에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 정책들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된 건지 우리 지역 구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좀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좀 연구 좀 해주세요.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굉장히 좀 난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과연 걷어낼 수 있는지, 특히 대한민국 그 국민들의 마음 깊숙이 숨겨놓은 것들을 다 걷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런 그 공모전을 하는데요. 요번에는 광진구하고 함께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공모전을 했습니다. 이게 제목이 저희가 대화라고 하는 그 책자를 꼭 발간할 건데요. 이 전에 했던 건 약속 쓰기 공모전이었고 이번에는 그 정책을 했는데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할 때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제가 자꾸 우울증에 빠져요. 이거 제가 사무총장이다 보니까 이 공모전 심사를 해야 되는데 들어갈 때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고민입니다. 이 공모전을 하면요. 대부분 97년도 얘기예요. 그때 가족이 해체됐다. 그래서 힘들었다. 여기도 대상을 탄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겐 97년도 이후에는 꿈이 없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면서 나는 희망이 생겼고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평생 꿈이 내가 편하게 살 집을 갖는 거였는데 그 굉장히 작은 평수의 집이죠. 거기 들어가면서 나는 희망이 생겼고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생님들이 일을 하시고 정책을 하시면서 이걸 뭘 어떻게 느낄까? 그냥 하는 일이니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로 제가 우울증에 빠지는 것과 상관없이 제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97년도 IMF 체제는 극복됐다 이렇게 봤는데 하면 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깊은 상한은 97년도 IMF고요. 아직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 또 특히 착하신 분들이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 요건 부탁 좀 드릴게요. 소식지들 발행하시죠? 우리 구청 소식지 담당자 선생님은 일반직이세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전문직이세요? 전문직? 다행입니다. 이 소식지가 일반 공무원 선생님들이 하시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아, 저도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 내에는 빨간펜 선생님이 굉장히 많으세요. 과장님이 찍. 위로 올라가면 또 어디서 찍.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우리 70년대 반상회보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건 읽을 수 있는 소식지를 좀 만들어 달라. 왜? 이거 소식지, 전국에서 발행되는 소식지를 다 더하면 어쩌면 조선일보보다도 부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식지를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티 도구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당진 사례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당진은 소식지 운영의 슬로건은 당다라당 당진입니다. 당 떨어졌다 당진이에요. 당 충전하다 당진이에요. 활력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B급 감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운영자 중에 한 분은 이런 분이세요. 기상캐스터 공모를 6번 도전했다가 다 떨어지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이 나를 외면하는구나 라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당진시에서 이 공모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저기 가면 내 방송국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리버럴하게 하는데요. 언젠가 들어가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이 웹툰도 개발을 했고요. 가면 정말 B급으로 얘기를 하는데 B급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고 빠르고 편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안타깝게 제가 이분을 모시고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한테 강연을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했는데 아이를 낳아서 공무원을 퇴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도 애를 낳으면 퇴직해야 되는 환경인데 이게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건 사람이 한번 으쌰으쌰하면 여러 가지가 바뀌겠구나라고 하는, 여기는 네이버 검색어에서도 굉장히 자주 상위 랭크가 됩니다.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쉽고 편한 소셜미디어. 시대가 변하고 있고요. 안타깝게 산업화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영도구에 계시는 동백과 같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더 앞으로 계속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제를 리셋하고 입장을 바꿔서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말씀을 드릴 건 이 사진에 있는 친구입니다. 이 봉제공장, 서울의 유명한 봉제공장에 붙어 있는 사진인데요. 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제가 속칭 386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대학도 다녔고요. 또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또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저 같은 나이 또래 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학을 가면 나머지 형제들은 아마 학업을 포기했던 시대가 굉장히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인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도 제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고 4년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그 대학을 가서 마음이 좀 그랬는데 저랑 사귀던 여자친구가 너 대학 들어갔으니까 밥 한번 살게 신촌으로 나와. 그래서 나가기 싫은 걸 겨우겨우 나갔는데 이 친구가 자꾸 저랑 걸으면서 이미지의 동백아가씨를 자꾸 부르더라고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저보다 공부를 좀 잘했는데 하필 오빠가 서울대 가는 바람에 봉제공장으로 달려갔던 친구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 친구니까 밥을 사주겠거니 해서 갔는데 자꾸 이미자의 노래를 부르길래 속으로 팝송도 있는데 얘는 자꾸 공순이 흉내를, 그것도 신촌에서 자꾸 동백아가씨를, 그래서 창피해서 저는 두 발 앞으로 갔고 이 친구는 빨리빨리 또 따라왔고,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자기 꿈을 접고 가정을 위해서 이런 봉제공장이나 어떤 산업현장으로 뛰어들어갔던 친구들은 너무 착해서 나도 꿈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슬퍼할까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순이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 동백아가씨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사가 자기 처지하고 좀 비슷했다고 느낀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고요. 나라다운 나라 요즘 얘기 많이 하는데요.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면 그 사회로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손잡아주는 게 나라다운 나라의 첫발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그랬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런 친구들이 IMF 때 가장 먼저 어쩔 수 없다라고 저희가 손뿌리쳤고요. 누군가의 희생은 필요하다고 손뿌리쳤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어쩔 수 없다고 손뿌리쳤고요. 금융위기 때도 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런데 지금의 어쩔 수 없다고 손뿌리쳤던 것에 미안한 감에 100배는 더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쳐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 않고 곁에 그래도 조용히 4차 산업혁명을 되도록일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곁에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달그락거리는 삶 속에 들어가서 생활행정들을 일반 행정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다란 변화에 가장 많은 상처를 입으실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고단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같이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공직자로 공무원 선생님들로 첫 발을 디뎠을 그 첫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좀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 업무에 좀 많이 지쳐 계실 텐데요. 제 말씀 드려서 감사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저는 서울에 올라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